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생계비를 넉넉히 해준다. 워크아웃에서 채무 과중도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. 가용소득으로 108년 동안도 못 갚는 사람들, 채무 원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대하 70%를 감면해준다. 굉장히 가혹하다 이거죠.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는 채무자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계산해준다. 그 중에 하나 생계비 계산하는 방법. 또 뭐가 있냐. 생계비를 계산할 때 부양가족 아주 넉넉하게 인정해준다고 했죠. 그 다음에 또 뭐 있냐. 제외채무 월 상환에 또 빼줘요. 담보대출이 있으면 담보대출 빼고 진행하잖아요. 그럼 담보대출에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. 그걸 빼주고 계산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용소득이 얼마나 적어지겠어요. 그러니까 생계비도 넉넉하게 빼줘. 그 다음에 제외채무 월 상환에 또 빼줘. 가용소득이 작을 수밖에 없어. 그 작은 가용소득으로 108년 갚으면 이제 70% 감면해준다는 거예요. 108년이라는 숫자 굉장히 긴 숫자지만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내가 신보기로 옹호하려는 게 아니야. 이 108년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예.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어가지고 50만 원씩 내가 갖고 있다. 그러면 그 월 상환의 50만 원을 월평균에서 뺀다는 거죠. 가용소득 계산할 때. 예.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? 가용소득이 작아지니까 채무과중도 막 올라가. 채무과중도가 막 올라가면 감면율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. 예. 요 재산환산액이 있어요. 월평균 수입에서 재산환산액 더해. 이 재산환산액을 더하면은 내 가용소득이 많아지잖아요. 가용소득이 많아지면은 채무과중도가 작아지는데 채무과중도가 작아지면 감면율이 작아지는데 이렇게 되겠죠. 근데 이 재산환산액 진짜 얼마 안 돼. 재산환산액을 들으면 내가 월 수입이 커지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별로 안 커져. 왜 안 커지는지 볼게요. 예. 첫째, 내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서 공제재산 가액을 빼줘요. 공제재산 가액이 뭐냐?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소액보증금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이 있어요. 기준금액. 서울 같은 경우에 보증금이 1억 6,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보증금을 제도를 적용해가지고 5,50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돼요. 압류가 금지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. 주택임대차보호법에. 그때 그 기준금액,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는 그 기준금액 1억 6,500만 원 요 금액을 기준으로 내 재산을 빼주는 게 있어요. 그게 공제재산 가액이. 이거는 이제 지역마다 틀려요. 서울 같은 경우에 1억 6,500, 과밀 억제 권역, 거기가 1억 4,500, 그 다음이 8,500, 마지막이 7,500. 요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제재산 가액을 계산하는데 2인 가구 이하이면은 요 금액의 80%를 재산에서 빼줘요. 무양가족 수가 3인 이상인 경우엔 120%. 그럼 1억 6,500만 원에 서울 같은 경우에 120%로 재산에서 빼주는 거예요. 그럼 한 1억 9,800만 원을 재산에서 빼줘. 만약 요거보다 재산이 적으면 재산이 빵이 되는 거야. 재산 환산액을 더하게 되는데 월소득에 도둑이 더하게 되는데 이 재산 환산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. 공제재산 가액이라고 해서 왕창 빼줘. 금액을. 그걸로 끝이냐? 만약에 내가 재산이 만약에 2억이다. 2인 가구면 100%예요. 그럼 1억 6,500을 빼줘. 그럼 내 재산이 3,500만 원이잖아요. 3,500만 원. 요 3,500만 원 중에서 얼마가 이 소득에 들어가냐? 연 4%로 계산하는데 월 들어가요. 연 4%에 월로 하면은 그게 0.04 나누기 12를 하면 월 0.33%만 소득으로 들어가는 거. 원래 2억이 있었는데 공제재산 가액을 빼서 3,500이 됐어. 그 3,500에 0.33%예요. 3,500 곱하기 0.0033. 11만 5천 원 정도가 들어가요. 그러니까 재산이 2억이 있는데 11만 5천 원이 들어가는 거 정확히 말하면. 가용소득이 좀 증가하는 거죠. 예. 재산 환산액이 그렇게 어마무시하진 않다. 예. 공제재산 가액을 빼주고 계산하기 때문에 예. 이자율도 싸다. 월 0.33%. 워크아웃 할 때는 가용소득을 확 줄여준다. 우리가 개인회생 할 때 가용소득보다 왕창 줄여준다. 제일 큰 거는 부양가족 인정해서 넉넉하게 인정해주고 내가 다른 데 빚 갚는 거 있으면 그것도 빼준다. 그래서 가용소득이 팍 줄어든다. 가용소득이 팍 줄어드니까는 채무과중도가 팍 늘어난다. 채무과중도가 팍 늘어나니까는 감면율이 올라가는 거예요. 채무과중도 계산하는 거 받고 감면율 계산하는 거. 자, 삼각채권은 1.38 곱하기 채무과중도 더하기 20%. 미삼각채권은 0.83 곱하기 채무과중도 더하기 0%. 0이 시작이니까. 0이라고 써있지는 않죠?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. 추가 감면율. 연체 개월수에 따라서 감면율이 올라가고 자영업자에 따라서 또 감면율이 올라갑니다. 자, 연체 개월수에 따라서 가산감면율이 있어요. 연체 개월수가 3년 미만인 경우는 가산이 없어. 가산감면율이 없어. 근데 연체 개월수가 3년에서 6년 사이, 72개월이 6년이죠. 1% 감면율 가산해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6년에서 10년, 119개월이니까 10년 이하. 6년에서 10년 이하인 경우에는
3% 가산 감면해주고요. 연체가 10년 지나면 5% 더 감면해줍니다. 아까 감면해준 거에다가 연체 개월수에 따른 가산 감면율은 최대 5년 가산해서 감면해주는데 얼마가 지나야 5%냐? 10년 연체해야지 5% 추가로 감면해준다는 거. 추가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또 추가 감면이 있습니다. 연매출 4,800만 원 이상 일반 과세자는 2.5%의 감면율을 추가해주고 연매출 4,800만 원 미만 간이 과세자인 경우에는 가산 감면 5%를 가산해줍니다. 그래서 연체에 따라서 10년 이상 연체하면은 5%, 그리고 연매출 4,800만 원 미만, 즉 영세죠. 영세한 자영업자, 간이 과세자에게 또 5% 이렇게 감면해줍니다. 이게 다 얻으면 추가로 10%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네. 워크아웃에서 감면율 계산하는 거는 이제 뭐 철저하게 파봤다.